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오늘은 북한 김여정의 널뛰기에 흔들리는 한반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우리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쓴 이후 100여 년 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륙과 대륙을 넘나들며 일찍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선사하더니 요즘은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 오빠 못지않은 사악함과 표독함으로 한반도 남쪽을 송두리째 들었다 놓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김여정의 한마디에 우리 국민의 피같은 세금 180억이 투입된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이 앙상한 뼈대만 남긴 채 몇 초 만에 사라져버렸습니다. 180억 원이라면 인천시 교육청에 2020년도 공립유치원 무상급식 예산 31억 원에 6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속된 말로 미친년 널뛰기 한 번에 우리 예산 180억 원이 날아간 것입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이 뭔지 알기 시작할 나이 84년생 김정은의 한국을 상대로 한 위협만으로는 아직 성이 차지 않은 것일까요? 새파랗게 젊은 88년생 김여정까지 튀어나와 피하 구분 못하고 기관총을 난사하고 수리탄을 집어던지는 모습이 안타까움을 넘어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벽을 치고 땅을 쳐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흔들림이 없고 마침내 전력화된 미국의 신형 저위력 핵무기 B-61-12는 김정은의 지하 벙커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그날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김여정 남매는 점점 치밀하게 조여오는 미국의 대북 제재 속에서 숨이 막힙니다. 북한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남한 정부가 한미 공조체계를 무너뜨리면서라도 북한 지원에 올인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생각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현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결국 자해공갈단과 다를 바 없는 비이성적 행동들이 연이어 튀어나옵니다. 전형적인 분노조절 장애 현상에 해당됩니다. 이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가 32살 김여정이 주도한 작품이라면 과연 그녀는 폭파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한 것일까요?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쁜 생활 속에서 미친년 널뛰기에 담긴 의도까지 힘들여 분석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한반도의 북쪽 절반이 이런 류의 인간들 손에 장악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 번쯤 시간을 내어 그 속내를 들여다봅니다. 폭발과 방화를 즐기는 심리는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무너지고 불타는 광경을 보면 마냥 신이 나고 희열이 솟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들을 방화범이라고 부릅니다. 머리 나쁜 인간들이 상당수입니다. 1987년 미 FBI의 Law Enforcement Bulletin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방화범들의 평균 지능은 일반 사람들보다 낮습니다. IQ 115 이상이 8%, IQ 86에서 114가 43%, IQ 68에서 85가 38%, 그리고 IQ 68 이하가 11%입니다. IQ 70 이하 소견을 보이면 지적장애, 멘탈 리타데이션에 해당됩니다. 지적장애, 정신지체는 18세 이전에 시작하는 발달장애 상태로 지적, 인지적 능력에 뚜렷한 제한이 있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르는 표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병은 아닙니다. 방화범들은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진다는 점과 함께 공통적으로 분노조절 장애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방화라는 범죄 행위를 통해 집과 건물, 마을이 불타오르는 광경을 보면서 나름 짓눌리고 쌓여있던 분노를 해소합니다. 또 하나 방화범들의 특징은 상당수가 3세 이전부터 성냥과 라이터를 갖고 불장난을 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정상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커나가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표독하고 살기등등한 악녀의 대명사로 새롭게 등극한 김여정, 독재자 아버지 김정일 밑에서 그리고 고모부도 고사총으로 날려버리는 오빠 김정은 옆에서 과연 무엇을 보고 들으며 컸을까요? 제대로 된 인성을 함양하기에는 가정 환경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인들을 손안의 구슬처럼 가지고 노는 김여정의 솜씨를 보면 김여정은 방화범 중에서도 상위 8% 이내, 즉 IQ 115 이상 지능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분노조절 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불을 저질러야만 환희를 느끼는 방화범은 잡힐 때까지 결코 방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폭발하는 불맛을 본 김여정의 대남 파괴 공작은 이제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가리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도 정부와 집권 여당은 언제나처럼 담대합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금강산,
GP에 다시 군대를 파견해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남북 종전선언을 신주처럼 감싸들고 북한 퍼주기에 더욱 가열차게 나아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한술 더 떠 북한 발악기에 인생을 건 친북 인물들은 북한이 아닌 미국, 즉 미국의 대북 제재가 오늘날 남북한의 긴장 사태를 불러왔다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김정은, 김여정을 향한 용미어 찬가를 읊어댑니다. 영어 사전을 펼치면 퀴슬링, Q-U-I-S-L-I-N-G, 퀴슬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트레이러, 컬래버레이터라고 뜻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반역자, 부역자라는 뜻입니다. 살면서 혹은 죽어서라도 결코 불려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퀴슬링은 노르웨이 정치인 빈트쿤 퀴슬링의 성입니다. 1887년 태어난 퀴슬링은 1945년 세상을 떠나기도 전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신의 성이 반역자를 뜻하는 보통 명사가 되어버린 사실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6월 처칠 영국 수상은 연합군 대표들 앞에서 가진 연설에서 빈트쿤 퀴슬링을 조국 노르웨이를 나치 독일에 팔아넘긴 반역자, 트레이터라고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신문 더 타임스는 퀴슬링을 반역자라는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퀴슬링은 1942년 2월부터 1945년 5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나치가 세운 노르웨이 괴뢰 정부의 수반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는 1939년 12월 베를린에서 히틀러를 만나 노르웨이 침략을 요청하는 반역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혹은 귓등으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1940년 4월 9일 히틀러의 나치 군대는 노르웨이 침략에 나섰고 노르웨이 국왕 호콘 7세는 영국으로 피신해서 망명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퀴슬링은 나치 정권에 적극적으로 부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퀴슬링은 천재적 머리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워 칼리지를 전무후무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총참모부에서 근무하다가 북극 탐험가 겸 정치인으로 유명한 난센의 보좌관에 임명되어 러시아로 떠났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난센을 도와 식량을 지원하는 인도주의적 임무를 깔끔히 수행했습니다. 미친놈들도 젊을 때는 멀쩡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퀴슬링은 러시아를 사랑해서 러시아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러시아를 흔드는 공산주의와 유태인들에게 심한 환멸을 느끼고 노르웨이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겠다면서 1933년 나치를 주장하는 파시즘 정당을 세워 정치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아리안 인종과 노르웨이의 노르딕 인종, 바이킹 인종이 힘을 합하면 유럽의 새로운 유토피아를 불러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퀴슬링은 자신을 노르웨이 전설인 바이킹 킹 올라프 1세의 버금가는 영웅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머리는 뛰어난데 생각이 삐딱한 인간이 엉뚱한 확신까지 지니면 시한폭탄과 다름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나 미친놈 널뛰는 꼴은 있게 마련입니다. 1940년 4월 나치 군대는 노르웨이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퀴슬링은 히틀러의 노르웨이 침공은 자신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나치 꼭두가시 정부의 수반이 되어 앞잡이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이 끝나면서 곧바로 반역죄로 체포되었습니다. 퀴슬링은 재판 과정에서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노르웨이 국민을 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1945년 10월 사형을 선고받고 총사령에 처해졌습니다. 당시 노르웨이인들의 나치 부역자 퀴슬링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노르웨이인들은 1876년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70년 만에 다시 총사령을 부활시켜서 기어코 퀴슬링에 대한 총살을 집행할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노르웨이인들은 퀴슬링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습니다. 노르웨이인들은 영어나라 퀴슬링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국을 배반한 반역자 또는 부역자를 일컫는 말이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단어가 노르웨이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사실에 조금 더 개의치 않습니다. 조국을 배반한 부역자, 반역자를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의가 엿보입니다. 남북 간 대화의 장이 되어야 할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 180억 원이 미친년 널뛰기 한 번에 사라져도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면서 GP로 금강산으로 군대를 파견해도 상황에 대한 냉정한 인식은 번쩍한 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정부 여당의 자세는 한심하지만 이제는 이골이 났습니다. 그러나 기막힌 일은 우리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아예
김정은, 김여정에 대한 용비어천가 부르기에 목이 쉬고 피를 토하는 친북 정치인, 친북 학자들입니다. 이들을 보면 새삼 영어 단어 퀴슬링이 생각나고 노르웨이를 사랑했노라고 거짓 주장을 펼치다가 마지막 순간 총알 세례를 받은 퀴슬링의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퀴슬링의 사형 집행에 직접 참가했던 한 늙은 병사는 1995년 노르웨이 언론과의 한 인터뷰에서 퀴슬링이 노르웨이 국민의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나는 다시 총을 잡으라 해도 총을 겨눌 것이라면서 50년 전에 생생한 분노를 떠올렸습니다. 착한 분노, 좋은 분노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이런 분노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허리에 올라타서 남쪽과 북쪽을 번갈아 치대가며 세상을 흔들어대는 널뛰는 인간들, 그리고 이를 주장하는 부역자, 반역자들이 떠난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한반도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세상이 아니라 한 번쯤 경험하고 싶은 세상은 과연 언제나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